이 세상 모든 청년들이 잘 사는 그날까지 잘 사는 멘토스쿨의 이영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부터 강의는요, 강의가 아니라 강연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강의와 강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대학에서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들으셨습니까? 강연을 들으셨습니까? 강의를 들으셨죠. 강연은 뭘까요? 정답. 네. 바로 이런 거예요. 뭔가 대답을 하시면 뭐가 오는 겁니다. 예, 이게 강연이에요. 예, 이게 차이입니다. 예. 오늘 제가 해드리는 강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양성의 힘, 지혜 창업 성공학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실 때 비욘드란 단어하고 융합이란 단어하고 창업이란 단어가 끌려서 아마 오셨을 거예요. 맞죠? 뭐가 제일 끌리시던 거예요, 단어 중에? 융합. 역시 앞서가십니다. 오늘 관심이 있어서 들으시게 되는 이 내용들은 여러 분야의 대표이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창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들려드릴 건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비욘드와 융합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 전공이나 이런 거에 국한되실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 실제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양성의 힘, 지혜 창업이다라는 새로운 창업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밑에 힌트를 드렸어요. 1인 멘토 크리에이팅이라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 유튜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하신다거나 혹은 인스타를 하신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창업과 연결이 되느냐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그런 활동을 지금 안 하고 계시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듣는 것보다 가서 유튜브를 찍으세요. 그리고 인스타를 하세요. 그리고 블로그를 올리시고요. 그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창업에 도움됩니다. 오히려 그런 시대예요. 그런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창업에 도움되는 아이디어를 오늘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맨하탄 서밋 자소년 대표이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잘 사는 멘토스쿨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잘 사는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단국대학교 사회혁신 전임 교수였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근무한 곳은 바로 JSR 마이크로 코리아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했고요. 일본계 화학회사.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한 번은 들어보셨을 회사예요. 아베가 우리 삼성한테 전쟁을 도발했죠. 그래서 세 가지 중요 원료를 수출 금지를 걸었어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터 화학물질이에요. 그 포토레지스터를 만드는 회사가 JSR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 회사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일본 회사를 대표해서 중국 지사에 파견 나가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는 1인 지식개혁가로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잘하게 살든다고 잘 사는 법 강의, 4주 만에 내 책 쓰기, 감성 스피치하라, 자존감을 찾는 1인 멘토 크리에이터, 돈 워리 비 해피, 그 다음에 일라 SNS 독서 모임, 아침 6시에 매일 아침,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하고 왔고, 그분들이 뒤에 앉아 계신 저분들이 전국에서 방방곡곡 오셨어요. 대전, 전라도, 광주, 일산, 용인 이런 데서 오셨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아침마다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의 제목 다양성의 힘, 지혜 창업 성공학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듣게 되시면 이 단어가 머리에 박히실 거예요. 또라이, 그 다음에 자존감. 이 두 단어가 오늘 강의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이 창업의 꿈을 꾸실 때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의 창업에는 이 두 단어가 없으면 창업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라이가 되셔야 되고요. 자존감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오늘 키워드는 창업이잖아요. 왜 창업을 해야 되죠? 여러분 보통 대학 오시면은 취업이 목적이셨잖아. 여러분들은 취업하기 싫어서 창업 오신 거예요? 왠지 창업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드시죠? 그렇죠?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꼭 회사를 차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왠지 지금 공기 느낌상 이거 취업만 갖고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 드실 겁니다. 왜? 여러분 젊으니까요. 젊으시면 자연스럽게 이 느낌이 와요. 공기의 흐름이 옵니다. 그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흐름은요, 분명히 창업이 필수인 세상으로 바뀌어 있어요. 꼭 왜 창업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이 잘생긴 아저씨가 여자를 놓고 너 얼마면 돼? 라고 물어봅니다. 얼마면 돼? 그랬더니 그 이쁘장한 송혜교라는 여성분이 얼마 줄 수 있는데? 라고 물어봐요. 가을동화라는 드라마거든요. 진짜로. 얼마면 될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과연 얼마의 돈이 필요하길래 여러분이 취업을 해야 되고 창업을 해야 되는 걸까요? 혹시 계산해 보신 분 계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얼마의 돈을 쓰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의 돈을 벌어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어떤 규모의 회사를 만들어서 이런 매출을 내서 이런 돈을 벌 것이다. 라고 계산해 보신 분. 근데 여러분 대학 왜 오셨어요? 공부 왜 해요?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고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당연히 내가 남은 인생
앞으로의 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도움 될 것 같아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인생을 잘 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돈이잖아. 돈 없으면 대학도 못 다니잖아. 근데 돈이 얼마 필요한지 계산을 왜 안 해봐요?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건 대학에서 안 가르쳐줘. 계산 방법도 안 가르쳐줘. 그리고 괜히 어려운 미분적분만 가르쳐. 야, 미분적분 써먹을 수 일 없었죠. 근데 제가 말한 이거는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산해 볼게요. 오늘 같이. 바로 이겁니다. 인생에 얼마의 돈이 필요하신가요? 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자, 인생을 사는데 난 1억이면 된다. 네, 없죠? 당연히 없으실 거예요. 그래, 한 5억은 있어야지. 5억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인생을.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예, 10억 정도면 될 것 같다. 10억 정도면. 없네, 아직도. 예. 그러면 한 100억. 100억 정도는 있어야 인생을 살 것 같다. 없어요? 그럼 여러분 혹시 이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진짜. 참 많이라고 답한 사람이 참 많아요. 뭔 얘기예요? 돈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신 분이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1억, 5억이라고 답하신 분은 있었다면 그분은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또한 100억, 150억을 자신 있게 드신 분이 계시다라면 그분도 조금 개념이 부족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통계청 자료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한테는 곧 닥칠 일입니다. 우리나라 수컷들의 이 경제적인 사이클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 27살 1세에 첫 취업을 하신대요. 12세에 결혼을 한대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나이가 46.7세입니다. 그 다음에는 갑자기 꺾여요. 수익이 쫙 꺾이면서 55세 때 정년 퇴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은 80세입니다. 이게 18년도 데이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100세, 120세 사실 거잖아요. 그럼 이 뒤에는 뭐예요? 계속 수익이 제로네요. 예, 제로로 살아야 되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보세요. 요 기간 동안에 취업해서 은퇴하는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얼마를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취업하기 전까지는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기 때문에 예, 그나마 흑자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해요. 집도 사야죠. 뭐 기저귀도 사야죠. 분유도 사야죠. 그리고 갑자기 지출이 뛰면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리고 다행히 직장생활 꾸준히 하다 보면 월급이 조금씩 오르니까 안정화돼가지고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언제부터 꺾인다 그랬죠? 46세부터. 꺾이고 나면 자식들이 돈 달래 이제. 자식들이 뭐 시집장가 간다, 대학 간다, 돈 달라 그래. 그러면 지출은 계속 올라가는데 수익은 떨어져. 그럼 이때부터는 마이너스의 연장이죠. 이 기간이 그나마 예전 분들은 70세, 80세 돌아가셨으니까 끝이 보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100세, 120세 계속 마이너스로 이어져.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요? 갑자기 침침해지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도 아직 70세 안 됐거든요. 예. 이거 지금 계산 꼭 해보셔야 돼요. 아, 이제 세상이 좋아서 100세 인생이구나. 오래 살면 좋겠다. 좋을까요, 과연? 이게 옛날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은 좋아요. 우리는 안 좋아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을 하겠다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은퇴가 없는 직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창업을 생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창업을 하시는지를 알고 창업을 하셔야지. 그렇죠? 네, 한 가지 이유 찾았어요? 한 가지 왜 창업을 하셔야 되는지. 은퇴가 없는 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마이너스가 돼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창업을 안 하면 반드시 마이너스예요. 물론 방법이 있어요. 마이너스 안 되는 방법. 부모 잘 만나든지, 돈 많은 파트너랑 결혼하든지. 그 둘도 못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다. 돈 많은 사람 만날 기회가. 저희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 가능성. 그래서 그냥 다음 인생을 꿈꾸고 있어요. 혹은 지금 여러분이 오늘 배우시는 창업을 잘해서 내 스스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을 해서 금융적으로 안정을 찾으셔야 된다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직장인의 연봉은 계속 오를까요? 이렇게? 절대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실제 직장인의 수입은 이렇게 됩니다. 꺾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수익 절벽. 반드시 존재하죠. 55세. 공무원 60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때가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이 수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임시 수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여러분의 월급이 임시 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요. 임시예요.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영원히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고요. 따박따박 들어오지만 반드시 은퇴가 존재하는 임시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라고요? 55세. 저 같은 경우에는 46세. 그리고 사오정 있잖아요. 사오정.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뭐라고요? 절벽. 월급은 더 이상 못 받아. 아르바이트 하지 않는 이상은 못 받아.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취업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창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장에 취업을 하든 말든 병행해서 사업을 하셔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 그렇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거를 다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취업
할까 창업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두 개를 다 해야 되는구나. 예, 중요한 거는 다 하는 마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면 얼마를 벌게 되시는지 총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연봉 2천만 원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은퇴를 날 때는 8천만 원까지 쭉 올랐어요. 그러면 이분이 몇 년 동안 공부했냐면 22년 동안 46세에 회사를 그만뒀대요. 여기 써있잖아요. 파이어. 해고당했어요. 46세에. 해고를 당해가지고 22년 동안 번 돈을 계산해봤습니다. 요거 얼마 벌었는지 계산 어떻게 해요? 이거 더하기 이거 나누기 높이. 맞죠? 얼마예요? 11억 벌어요. 자, 여러분 직장생활 22년 해서 11억 번다면 여러분 마음에 놓이세요? 아까 100억에 손 드셨잖아. 예, 100억 벌어야 되는데 직장생활 22년 46세까지 했는데 11억 벌어. 나머지 90억 어떻게 벌 거야? 웃음 나오시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대학 들어올 때 돈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송김관대 이 명문 대학에 들어오려면 돈 얼마나 많이 들어요. 네, 들어오셔도 또 공부하는데 돈 들죠. 유학도 갔다 와야 되나? 어학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1년에 한 억쯤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학 한 몇 년, 한 4, 5년 갔다 와봐. 4억, 5억 쓰잖아. 본전 맞아요? 이런 산속에서는 왜 안 해봐요? 왜 안 해보고 왜 공부를 하셔? 왜 투자를 하셔? 예. 이런 계산부터 할 수 있는 게 창업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회사를 차리시게 되시고 하시게 되시면 매 순간, 매주, 매일, 매달, 매 분기, 매 반기, 매년 계속 그 수익 구조표를 계속 계산하면서 수익이 낮네 떨어졌네 앞으로 어떻게 되냐 예산 짜고 또 하고 이 짓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창업이에요. 근데 당장 여러분의 지금 목숨과도 같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인생의 비용도 계산 안 해보시고 나는 막연히 취업할래. 네, 이걸 꼭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실제 이분이 22년 동안 11억을 버셨는데 마지막에 파이어 하고 당한 다음에 남은 돈을 보니까 4억이 남았더래요. 그럼 이분은 얼마를 쓰신 거야? 22년 동안 7억을 쓰신 거죠. 맞죠? 여러분 산수 되시죠 지금? 산수는 하도 오랜만에 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분 안 계시죠? 예, 이거 수학 아니에요. 산수예요. 11억에서 4억 빼니까 7억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얼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7억 나누기 22년 1년에 3,200만 원을 쓰고 계세요. 아까 연봉 3천 받는다고 그러셨죠? 대학 나오면 3,500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실제로 내가 쓴 돈 다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은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빚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 많잖아. 학자금 대출 뭐 무슨 대출 해가지고 이거 안 맞아요. 수학이 안 맞아요. 네. 수학도 안 맞는데 불구하고 그냥 해. 그냥 하고 그냥 융자 치고 계속 마이너스로 살아. 시작부터. 이거 계속 꼭 해보셔야 돼요. 한 달에 얼마요? 265만 원이요. 하루에 얼마요? 9만 원이요. 저 하루에 9만 원씩 안 써요. 술 안 먹으면 친구랑 뭐 안 하는 이상은 9만 원 안 써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분 옷이 얼마인데? 예? 그렇잖아요. 또 여성분들도 한번 이렇게 지름신이 와갖고 한번 백 한번 사고 막 그러잖아. 예. 그걸 다 계산해서 나중에 나눠보면 하루에 평균 9만 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22년 전부터 쓴 거야. 물가가 그때는 안 비쌌잖아. 지금은 물가가 비싸죠. 예. 더 많이 필요해요. 실은요. 이분이 앞으로 그러면 또 살아야 되잖아. 한 50년 더 살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럼 50년 더 사는데 얼마 필요해? 한 달에 3,200만 원 곱하기 50년 했더니 16억 나와요. 여기에 인플레 약간 붙이면 약 20억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젊으니까 더 많이 필요하시겠죠? 그러겠죠? 그럼 아까 인생이 얼마 필요해? 대략 답 나오시나요?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인생에 필요한 돈은 최소 20억. 앞으로 50년만 더 사실 거면 50년만 더 사실 거면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100세까지 사실 거면 한 30억은 있으셔야 되겠죠. 그럼 30억에서 40억 정도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스케줄로 어떻게 벌어서 나중에 내가 50세쯤 이후부터는 이제 돈을 많이 못 벌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는 어떤 식으로 자산을 유지하면서 그거를 살 것이냐라는 부분을 설계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산 운용사 대표가 해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설사 비트코인이 100배, 1000배 오른들 평생 살 돈을 설계를 안 하고 써버리면요. 다 써버려요. 이런 계산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은퇴를 안 하고 버텼어. 마지막 받던 8천만 원을 끝까지 버텨서 16억을 만들려고 한다면 몇 년에 드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20년. 70세까지요. 안 잘리고요. 46세부터 70세까지 안 잘리고 계속 이 돈을 벌어서 숨만 쉬고 이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만 16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돈 절대로 취업으로는 평생 쓸 돈을 벌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창업. 예, 그래서 창업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여러분이 오늘 배우고 가셔도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아침부터 피곤한데 더운데 오셔서 해야 되는 보람을 느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처음 입사 하자마자 연봉 억을 얻어. 막 내가 유학 갔다 그래갖고 연봉 억짜리 직장을 구했어. 계산해봐요. 그래봤자 22억이야. 그쵸? 그거를 한 푼도 안 쓰고 공기만 마시고 살아야지만 22억이 그대로 남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깨어 계신 거예요. 창업을 배우러 오셨으니까. 근데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취업 하나만 하면 나의 인생이 이제 다 풀린 줄 알아. 실제로 저희 세대가 그렇게 살았었고요. 저 또한 그랬었고요. 예. 그걸 그렇게 열심히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딴 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딱 튀면서 파이어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제 월급 봉투를 다 까드린 거예요. 왜? 정말 이상해요. 우리나라 선진국이라며. 교육열 높다며. 근데 이 산수조차도 가르쳐주지 않아. 뭐 배운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뭘 배운 거냐고 도대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인 거예요, 지금 사실. 네. 인생을 사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알아야 계획을 잡잖아요. 회사는 계획을 잡아요. 여러분 창업하시는 회사 잡아야 돼요. 5년 후에 얼마, 10년 후에 얼마 잡으셔야지 유지가 돼요. 안 잡으면 망해요, 바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최소한 20억은 있어야 된다고 아까 배웠어요. 그럼 20억을 벌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 연봉을 올려야 돼? 연봉 한 2억 정도 되는 회사 들어가면 대가이지? 네, 2억 받을 연봉의 회사에 취업하시려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시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네, 정년 퇴임할 때 정말 능력이 좋아서 이사로 들어가야 받을 수 있는 게 맨 마지막에 받는 게 2억 정도인 거지 시작부터 2억 받을 수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저축을 많이 하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창업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도요.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하셔야 돼요. 네, 직장 다니니까 창업 안 해 이 말이 아니고 반드시 앞으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창업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은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그게 아니라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내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도 창업을 계속 연습을 하고 지금 대학생 때부터도 창업센터에서 많이 도움 받잖아요. 또 인큐베이터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창업을 연습을 하시고 직장 들어가서도 계속적으로 창업을 연습을 하시고 내가 앞으로 창업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에서 배울 게 많아요. 아, 상황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회사 망하는구나. 이거를 그 마음을 가지고 배우시다가 적절한 시기에 창업을 같이 병행해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 아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제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여러분 비즈니스가 뭐예요? 창업은 비즈니스라는 거죠. 비즈니스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분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피터 드러커 이분이 비즈니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비즈니스란 가치를 제공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치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비즈니스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이 창업을 한다면 뭘 제공해야 돼요? 가치요. 여러분 스타벅스의 가치가 뭐예요? 커피 한 잔이에요?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셔서 그 공간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문화를 제공합니다. 그 문화를 가치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라는 게 그 회사의 존재 가치예요. 자, 여러분이 창업을 하신다면 나는 어떤 가치를 고객한테 제공하겠다는 그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거 없이 창업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냥 망하는 거야. 괜찮아요. 망하는 경험도 좋은 거니까. 예. 창업하면 망해요. 망하는 게 두려워서 안 하시면 안 돼요. 망해 보려고 창업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첫 번째는 가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제공하는 창업을 할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겪으셨죠? 그런 현상을 겪고 나서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세상의 공기가 어떻던가요? 아, 세상이 바뀔 수 있구나.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어쩌면 대학교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21세기 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 여러분들의 세상의 흐름이 바뀐 게 비즈니스란 문제를 발견하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즈니스다. 왜? 코로나를 겪으면서 문제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문제가 아닌 것들이 문제가 돼요. 심지어 출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 만나지 말래잖아. 근데 비즈니스 어떻게 해?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게 되는 게 세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 문제들은 얼마나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지 몰라요. 지금도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고 대학 졸업하시고 뭐 하시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옆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의식이 없어. 가만히 그냥 일을 해요. 아니 여기 물 떨어지는데 좀 이거 조치해야지. 저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 그거 해. 내가 여기서 다 치웠어요. 대표이사가. 그거 끝나고 나서 어디 나가요. 저 치우고 있는데 어디가? 커피 마시러 간대요. 지금 자기가 앉아서 일하는 거가 침수에 의해서 침수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여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분은 문제의식 없이
나는 지금 커피 먹으러 갈 시간이니까 커피 먹으러 가요가 돼요. 이게 뭐 제가 유교 사상으로 대표가 하는데 옆에서 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빗물이 떨어져서 땅바닥에 물이 고이고 있으면 좀 있으면 이게 번져서 자기 자리에 못 앉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나는 이래야 되니까 일만 하고 있어. 문제 인식을 못해. 그럼 이 물 떨어지는 거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거 대학교에서 배워요? 경영학 무슨 개론에 천장에서 사무실에 물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배워요? 안 배우죠. 이런 문제들이 세상에 실제 여러분이 세상에 만나게 되지만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근데 그 문제를 인식을 못하고 풀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심지어 문제 인식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를 알려주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앞으로의 비즈니스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의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분은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소통. 정신건강 좀 이따 나옵니다. 진짜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지금은요 소통이 안 돼서 정신이 괴로워요. 진짜예요. 소통이 너무 안 돼요. 여러분 소통이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못돼서 그래요? 소통이 왜 잘 안 돼요? 세상이 달라져서 그래요. 왜요? 옛날에는요 한 집안에 여러 명이 살았어. 응답하라 1988 보신 분 계시죠? 텔레비 하나를 봐도 6명이 쭉 앉아서 봐. 거기서 사회성을 배워요. 누구는 소리 깨끗이 주고 누구는 과자 왜 뜯어내고 때리고 이러면서 사회성을 배워요. 여러 명이 있을 때 과자를 뜯으면 안 되는구나. 중요한 계산 하나 오는데 뜯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은 엄마 아빠 밑에 나나 혹은 동생이나 형 단 2번 정도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과 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이 나이는 벌써 이제 성인 나이가 됐어. 사회성, 소통의 기회를 배울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학교를 가도 쉬는 시간에 같이 때리고 노는 게 아니라 학원에 가고 밀린 공부하고 이러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사회생활에 필요한 소통의 그 과정을 우리는 예전엔 자연스럽게 익혔는데 그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는 학원에서 배워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정말 앞으로 소통학원 생길 겁니다 아마. 그리고 어린이 놀이학원 생길 거예요. 애들이 놀 줄을 몰라. 제가 지금 초등학교 학생 하나 맡을 두고 있는데 학교에 가봤더니 진짜 쉬는 시간에 애들끼리 서로 놀지도 않아요. 근데 속상해가지고 너네 뭐하냐 얘 도대체. 애들 친구랑 놀아야지 왜 안 놀아. 노는 것 자체를 코로나 때 배운 적이 없어. 오로지 핸드폰 뒤져서 게임하는 것만 배웠지. 그게 소통이 되겠냐고요. 소통이 안 되면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고 정신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괴롭습니다. 소통이 돼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져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2가지만 예를 들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빨간 것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는 게 없다. 여러분 아는 거 많은 거 같죠? 아는 거 많은 거 같아요? 적은 거 같아요? 고개를 옆으로 적으시네.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는 게 있어서 없어도 인정님 받아요. 아직 젊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우리 나이 된 사람이 아는 게 없어 봐요.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거죠 완전히. 근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직접 땡땡 아는 게 없다. 뭐냐면요 이겁니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이제는 엄마도 엄마가 되려면 애를 낳고 살려면 이렇게 100만 원 내고 모유 수유를 배워야 됩니다.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내 주변에 이모가 고모가 애를 가졌는데 100만 원 내고 모유 수유를 배우더라.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연하게 생각되는 일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혹시 내가 어릴 때 내 동생이 젖 먹는 모습을 봤다. 엄마가 내 동생 젖 먹이는 모습을 봤다. 기억하시는 분? 없잖아요. 아무도 이 모유를 먹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세대는 나도 기억해요. 내 이중사촌 동생이 이모한테 젖을 먹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젖을 먹이고 등을 쳐서 트름시키고 이런 걸 보고 자랐다고요. 그래서 나는 비록 모유가 안 나오지만 모유를 어떻게 먹이는지는 그래도 보고 본 게 있어서 알아. 근데 여러분들처럼 모유를 한 번도 안 먹이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생겨서 애를 낳는데 모유를 어떻게 먹이는지 어떻게 껴안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서요. 그래서 모유를 먹이는데도 100만 원 주고 배워야 되는 세상인 겁니다.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왜 직접 할 줄 아는 걸 모르는지 이해되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문제인데 딱 찍어서 말을 안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조차도 몰라. 메타인지라 그러죠.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있다고요. 지금 뭘 모르는지. 그래서 지식은 너무나 많아요. 지식은 하늘에 막 떠돌아. 많은 지식들. 뭐 AI가 어쩌고 뭐 많이 떠도는데 과연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계세요? 아는 게 아니에요. 들어본 거지 그냥. 들어본 지식은 많지만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적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나이 먹건 안 먹던 간에 나이 먹으신 분들은 요즘에 IT에 약하고 나이 젊으신 분들은 그 전 세대에 이런 당연한 것들 약하고 청소할 줄 모르고
화장실 청소할 줄 모르고 뭐 설거지 할 줄 모르고 뭐 시금치 다 다듬는 거 모르고 콩나물 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밥은 그냥 알아서 밥통에 나오는 줄 밥을 씻어 넣는 건지 안 씻어 넣는 건지 모르는 분도 꽤 있을걸요 아마? 실제로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스마트폰에서 1인 세상이 되어 있고요. 우리의 행복보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 있어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만약 창업을 하시면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는데도 대표이사가 자, 몇 월 몇 시에 우리 직원들 다 모이세요. 그래서 오늘 인성 교육을 할 겁니다. 혹은 뭐 소방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짜증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돈을 주세요. 제가 알아서 배울게요. 그래요. 이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상황이. 예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디지털 튜팅의 시대다. 왜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들고 태어났어. 그렇죠? 그 알파 세대죠? 여러분들은 MZ 세대지만 친구들은 핸드폰을 들고 태어났단 말이야. 뱃속에서부터. 그 친구들한테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지금의 저 뒤에 계신 우리 젊은 누나 오빠들은 이거를 할 줄 몰라서 돈 주고 배워야 돼요. 이거 비즈니스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서로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서로. 네. 두 번째요. 개인 방송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개인 방송을 하는 것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고 이게 비즈니스에 되게 중요하고 설사 내가 온라인 비즈니스 안 하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이 공기로 알고 계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유튜브를 많이 안 해보셨으면 찍는 거 배워야 될 거고 어떻게 촬영하는 거 배워야 될 거고 어떻게 올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뚝딱거리면 할 수 있어요. 해보면. 네. 하지만 이걸 못하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200만 원 주고 배운다는 거예요. 혹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그 배우는 거 뚝딱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배워요. 또 개인 창작의 시대입니다. 아까 그 엔터테인먼트 사람도 오셨었지만 사람은 창작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을 쓰고 싶어 하고요. 어떤 분들은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고요. 어떤 분들은 시를 쓰고 싶어 합니다. 개인 창작의 욕망을 갖고 있는 분이 책을 쓰는데 1,000만 원 주면 책 쓰는 법 알려주겠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덜컥 내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해되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러고 계실 수 있어요. 실제 제가 본 케이스거든요. 책을 쓰는 강자의 평생 회원권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아빠 몰래 꿈쳐둔 돈을 꺼내서 그 강사님한테 돈을 드리고 평생 동안 나 책 한 권만 쓰게 해주세요 하고 코칭을 받아요. 그게 실제로 요즘 현상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욕구가 있으신지 요즘 사람들의 욕구 이 욕구가 왜 생기냐면요 바쁘게 막 끌려만 살던 그 시대를 살다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왔어요. 갑자기 밖에 나가지 말래요.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뭐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갑자기 생각이 나를 하게 되는 거야. 나의 아이덴티티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 나는 누구인가? 자아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나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지는 생각이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자기에 대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000만 원 안 받고요. 그냥 책을 같이 쓰는 강좌를 하고 있어요. 왜? 본인을 찾으시라고. 본인을 찾기 위해 책을 쓰시라고. 책 써서 책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찾기 위한, 내 자아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책을 쓰시라고. 그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표현의 시대, 줌과 강의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줌 다 하시니까. 근데 많으신 분들은 줌을 열 줄은 몰라요. 들어갈 줄은 아는데. 누가 초대하면 들어오는데 내가 방을 개설할지 모르는 분들 계세요. 그거 배우는데 300만 원 내준다면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이게 저의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제가 회사를 나오고 강사가 되고 싶어서 강의를 하려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라 밖에서 강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 인지도가 없어서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겠다고 했더니만 줌으로 강의해라. 그래요? 줌 어떻게 하는 거예요? 300만 원 내 그러더라고. 10시간에 300일에 1시간에 30만 원, 20분에 10만 원, 10분에 5만 원, 1분에 5천 원을 내고 줌을 배웁니다. 아침 9시에 줌 연결하는 걸 배워갖고요. 내 돈 내고 줌 유료 결제를 한 다음에 그날 밤 10시에 저 뒤에 분들 모셔놓고 제가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이 300만 원 왜 냈을까요, 여러분? 제가 줌 할 줄 몰라서 이거 300만 원 냈을까요? 사실 유튜브 뒤지면 줌 어떻게 하는지 금방 배우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냈을까요, 300만 원? 맞아요. 돈을 내야 내가 할 것 같아서. 돈을 안 내면 내가 실행을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나를 움직이고 싶어서 저는 300만 원을 기꺼이 그 사람한테 주고 그 1분에 5천 원씩 날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배워가지고 그날 바로 아침 9시에 배운 거를 그날 밤 10시에 그 또 강의안 만들어서 일주일에 매일 한 편씩의 강의를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동기부여라 그래요. 동기부여 말고요. 동기부여. 돈 내면 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비즈니스 중요한 용어입니다. 돈 내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돈 내. 돈 내면 하게 돼. 돈 내. 동기부여. 예. 이 비즈니스 하세요. 이거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통. 우리 학생님이 말씀해 주신 소통, 그 문제. MZ세대와 부모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소통의 문제죠. 이 또한도 만약에 나한테 50만 원 주면 내가 소통 방법 가르쳐 줄게. 그러면 배우고 싶은 부모들이 많아요. 실은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어떻게 하면 소통하는지 배우고 싶으세요? 그러긴 싫구나. 그럼 배우지 마시고. 그 꼰대들, 지디들과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나중에 배워놓으면 좋아요.
사회생활 하시려면. 왜냐하면 돈이 누구한테 있어? 꼰대들한테 돈이 있잖아. 인구가 제가 72년생인데요 71년도에 태어난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출산율이 그분에 비해서. 그럼 앞으로 인구 비율은요 저희 나이대인 꼰대들이 다 한 80% 차지하고 여러분 세대가 20% 차지하는 세상이 와요. 그럼 경제도 마찬가지로 그쪽 분들이 돈을 다 갖고 있고 여러분은 돈을 많이 못 갖고 있는 세상이 와. 그럼 비즈니스를 해. 돈을 누구한테 뽑아와야 돼? 바로 그 지디들한테 돈을 뽑아와야 된다고요. 꼰대들한테. 그럼 꼰대들 소통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비즈니스가 될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창업 포인트죠. 여러분들끼리 서로 돈 벌려고 해봤자 여러분들끼리의 돈이에요. 이 많은 돈은 바로 꼰대들한테 돈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대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돈을 빨리 떼서 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창업의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도 했어요. 22년도에 Z세대 신주호 모음집을 해가지고 2,000원 비싸진다는 말 혹시 아세요? 예? 순살. 맞아요. 역시 처음 봤어요. 맞추시는 분. 22년도 얘기예요. 벌써 옛날 얘기죠. 여러분 다 잊었잖아 벌써. 지금 안 쓰는 용어예요. 그때 쓰던 용어란 말이야. 제가 진짜 했던 강의입니다. 자, 지금 시대 두 번째죠.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잉여인간. 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안 느껴지는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안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들은 벌써 지금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어요. 이제 너는 쓸모없어. 이제 그만둬. 제발 좀 나가줘. 이런 시대에 와 있어요. 유발 하랄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21세기의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혹시 기회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 책에 무슨 말이 나오면 무용계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챗GPT가 나오기 전입니다. 코로나 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이미 그때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의 세상은 기계가 모든 생산을 독차지할 세상이 온다. 사람은 그 기계를 유지관리하는 정도의 인원만 필요하게 되고 모든 생산 작업들은 다 기계들이 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자, 그러면 경제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생산과 소비. 그 두 기둥 중에 생산은 기계가 해. 소비는 누가 해? 소비도 기계가 해? 소비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바뀐다? 기계한테 세금을 걷어서 사람들한테는 기초 생활비라고 나눠주고 사람을 그냥 소비만 하는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제도가 시행되는 나라도 있고 임시적으로 시행했던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해봤죠. 코로나 때 왜 40만 원씩 줬잖아요. 해봤죠. 아무것도 생산하지 말고 돈 받아서 소비만 해.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올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에 타격이 올까요? 바로 이거에 타격이 오는 겁니다. 자존감. 사람은 내가 뭔가를 생산함으로 해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서 내가 스스로 어떤 도움을 끼쳤다. 내가 맛있는 커피를 내려서 이걸 고객에게 줌으로 해서 고객이 이걸 마시고 맛있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 자존감 때문에 사실은 존재하는 건데 그 생산을 모두 기계가 다 뺏어가. 그러면 우리들은 뭐로 자존감을 느낄 거냐는 거예요. 사 먹는 거로 자존감 느껴져요? 물론 플렉스라는 거 있죠. 물론 플렉스라는 거 있는데 뭐 명품 사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자존감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실제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준다거나 내가 멋있는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내가 멋진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진정한 자존감을 느끼거든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구나. 그걸 느꼈을 때 자존감을 느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을 잡으실래요? 심을 잡으실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감은요, 감각할 때 감이고 이건 마음 심자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존감과 자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 난 정확하게 구분한다. 수능이 안 나오나? 자존감과 자존심에 논하라 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저 같으면 내겠어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 구분 못하시면 정말 인생 살기 헷갈리십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자존감과 자존심이 뭐가 다른 건지 아셔야 되니까. 첫 번째, 사전을 뒤져봤어요.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을 보시면요. 자존감이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래요. 그런데 자존심은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래요. 이게 뭔 소리야?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차이를.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평균을 해드립니다. 자존감, 자존심 둘 다 똑같은 건 뭐예요? 자존. 한자는 스스로자의 존중할 존자예요. 나를 존중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차이점은 뭐냐면 주어의 차이예요. 누가 나를 존중하는데 의 차이입니다. 뭐냐면요. 자존심은요. 남이 나를 존중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남이 나를. 자존감은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옆에 지나가는데 어떤 놈이 이렇게 갈구고 지나가. 그럼 화가 나죠. 아니 당신이 왜 나를 갈구고 갑니까? 화가 나죠. 그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감이 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존중한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존중 안 해서 화가 나는 거잖아. 그건 자존심이에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자존감은요.
내가 남한테 인정을 못 받고 내가 쓸모가 없어지면 내가 스스로 내가 초라해지는 모습이 자존감인 거예요. 자존심은 남이 날 존중해 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 계세요? 차 운전하시는 분? 네. 차 운전할 때 승차감으로 차를 보세요? 하차감으로 차를 보세요? 하차감이 뭐냐고요? 하차감은 뭐냐면 차를 딱 내릴 때 주위 사람들이 날 봐주냐 안 봐주냐. 오, 차 좋은데 이거. 그래서 보통 벤츠다 뭐다 이런 차를 좋아를 하시죠. 왜? 하차감 때문에. 네,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네. 그게 뭐예요? 자존심. 승차감은 내가 운전하면서 내가 만족 느끼는 거. 예, 그게 자존감. 아시겠죠? 승차감, 하차감. 이제 이해되세요? 자존과 자존심의 차이? 아까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건 자존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이 날 인정해라가 아니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존감을 지키세요, 여러분. 자존심 챙기지 마시고요. 그러면 자존감을 챙기려면은 아까 뭐가 돼야 된다고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줬을 때 그 최고의 자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 도움이 되는 사람 바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아까 독서를 한다고 했잖아요. 뭐 독서가 뭐가 대단해서. 근데 많으신 분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거나 습관이 안 돼서 책을 못 읽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을 모아서 매일 아침에 책을 30분씩 읽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분은 그 읽은 책을 요약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걸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어요. 712회를 하고 왔습니다. 701을 했다고요. 4년간 하루도 안 빼고. 네. 이렇게 하고 나니 사람들이 어느 날은 하루 제가 깜빡 잊고 링크를 안 보내줬더니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만 왜 링크 안 보내세요? 나 그거 링크 들으면서 화장해야 되는데 그 링크가 안 와서 화장을 못했대. 그래갖고 그런 일이 받고 나서 저는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합니다. 예. 도움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컨텐츠 하나가 누군가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잖아. 예. 이랬을 때 저희 자존감은 어땠을까요? 예. 그때 강의했던 이 많으신 분들의 자존감은 어땠을까요? 이분 중에 한 분은 제가 이걸 올리면 이 해시태그로 이분들의 이름을 넣어주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도 만났어요. 누구야? 너가 이런 거 나온 거 처음 봤다. 그래서 다시 만나시고 그러면서 또 관계도 이어지시고. 네. 또 이분들은 뭐 한 사람들이에요? 해낸 사람들이잖아. 그 어렵다는 독서를 해낸 사람. 근데 그 중에서 요 네 분은 뭐냐면요. 본인 책을 쓰신 분이세요. 밑에 책들이 있죠? 네. 본인들의 책을 쓰신 분들이야. 네. 이분들이 본인들의 책을 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내가 나의 인생을 정리해 보니 나는 원래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최근에 괴로워했던 내 자식들이 이제 분가를 하고 독립을 하면서 내가 그 서운했던 마음들, 특히 여성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시집가면 되게 서운해하세요. 그 어머니들이 힘들어하셔요. 그걸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 정리를 책을 쓰고 나니 나를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자존감을 찾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제가 코칭도 안 해도 알아서도 그 내용을 쓰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지으시면서 지금도 이분들이 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뭐 사업이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어디 나가서 강의도 하시고 또 그걸 돕는 일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걸 찾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분 누구죠? 이분 돌아가신 지 오래됐다고 벌써 모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쪽 애플 저거 맥북 쓰시네. 예, 맥북. 예, 이분 전 세계적인 사과 장수잖아. 사과 장수. 맞죠? 예, 실제로 중국에 가시면 애플을 뭐라고 불러요? 핑고. 예, 사과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핸드폰 이렇게 안 불러요. 핑고가 어딨냐고 불러요. 예, 사과 장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아마 이거죠. 스티브 잡스죠. 예,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인가 봐요. 예, 스티브 잡스인데 저는 이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 동의하세요 혹시? 왜 이렇게 제가 부를까요? 이분 대학 나오셨어요? 이분 대학 안 나왔어요? 그럼 대학 못 들어갔나요? 아니요.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대학 가서 배우기 없다가 나와버렸어. 자퇴하고 만드신 게 맥킨토시 맥북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아이폰 만드셨어요.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만들고 거기 회사에 자기가 잘렸어. 얼마나 또라이입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미친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지금? 우리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단 1초도 못 사잖아. 그런 사람의 사는 패러다임을 바꿔놓으신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하게 공부해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했다면 지금의 우리는 핸드폰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손에는. 맞죠? 지금의 세상은요. 또라이가 돼야 되는 세상입니다. 남과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과 다른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진정한 창업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도라이보다는 제 이 발음이 좋아서 이 발음으로 주로 씁니다. 예,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또라이는 좋은 의미입니다.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이 어항 속에 기존 세상에 물려 살고 있습니다. 여기를 나오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야 그러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예. 여러분 창업한다고 하면 주변에 분명히 그런 분 나옵니다.
특히나 우리 부모들이 그래요. 뭔 그런 거래. 저기 좋은 직장이나 들어가서 월급이나 벌지. 뭔 창업을 한다고 니네들이. 네가 뭐. 가까운 사람이 적이에요. 그게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퐁 튕겨 나와가지고 혼자서 이 세상에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리로 와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핸드폰 안 갖고 계신 분 없잖아 지금. 아프리카 가도 핸드폰 쓰고 있던데요. 지금 아프리카 출장도 쓰고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해되세요? 네, 이 단어 꼭 알아두라겠죠. 또라이. 여러분이 또라이가 되지 않고 창업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라이가 되셔야 됩니다. 또라이가 되셔야만 창업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물고기가 하나가 떠내려와 있네요. 왜 떠내려와 있을까요? 강물에 따라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물에 따라 흘러간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죽은 물고기만 흘러가요. 이 물고기가 살아있었다면 강물에 따라 흘러갔을까요? 여러분 물고기 헤엄치는 거 봤잖아. 물이 위에서 내려와. 그 물고기는 어떻게 움직여요? 거슬러서 반대편으로 꼬리를 치면서 버티고 있죠. 그리고 그 물길을 이용해서 옆으로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냥 난 모르겠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래.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이해를 하고 흐름을 타서 그 흐름을 이용해서 뭔가를 가치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창업을 하고 아까 말한 20억, 30억을 벌어서 이 인생을 끝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라이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래서 제가 다양성의 힘, 지혜의 창업 성공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 얼마를 번다? 11억을 번다. 평생 쓸 돈이 못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솔루션이 있을까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자사운용사 대표이사로서 그 솔루션을 조금 더 알려드릴 겁니다. 맨 마지막에. 다른 건 몰라도 그럼 꼭 하나 듣고 가세요. 그것만 알아도 그건 저기 유대인이 알고 있는 솔루션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모든 그 성인 10대에 그걸 알려줘요. 근데 우리는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1인 멘토 크리에이팅이 왜 비즈니스의 힌트가 되느냐. 문제, 지금은 직접 할 수 있는 거가 많이 없는 세상이다. 또한 사람의 자꾸 버려지기 때문에 자존감에 타격이 오는 세상이다. 그럼 자존감도 지키고 이 할 줄 아는 것도 해결되는 그걸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바로 지혜 창업 시대라는 겁니다. 바로 1인 멘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작은 노하우 하나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모유 수유하는 그 작은 활동 하나가 내 소중한 내 아기를 배고파서 안 가무는 아기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보유를 잘 먹이기 위한 너무 절실한 그런 건데 알려줄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박사 아기를 따도 안 알려줘요. 그때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 그게 멘토예요. 멘토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걸 여러분이 알 수도 있잖아. 그렇죠? 또 이럴 때는 또 여러분이 모르는 게 내가 알 수도 있는 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는 걸 공유해 주는 문화, 그게 바로 멘토입니다. 그래서 1인 멘토 크리에이터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 유튜브 뒤지잖아요. 뭐가 안 되면 야 이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쭉 뜨잖아. 뭐 언박싱 하면서 이건 어떻게 충전하고요, 이건 어떻게 사서 어떻게 해서 여기 빼서 여기 집어넣는 거고요, 이런 거 찍어놓잖아요. 그거 왜 찍어놔요? 이 일 하는 거예요. 멘토링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거 사서 못 쓰는 분이 계실까봐. 그렇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지혜일까요? 지식 아니고. 혹시 1인 지식기업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1인 지식기업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같이 강의하고 책 쓰는 사람들이 1인 지식기업가라고 얘기해요. 저는 1인 지식기업가의 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요. 왜요? 지혜는요, 지식 플러스 경험이에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이해되세요 이제? 지식은 수없이 많아요. 유튜브만 때리면 다 나와요. 지식 뭐 하려고 가르쳐요? 대학 와서 지식 배울 거면 지식 배우지 마세요. 그 돈 아껴서 차라리 나가서 사업하세요 빨리. 실제로 지식을 배울 거면은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 떠들고 있어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빨리 경험을 해가지고요, 그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왜 보냐? 경험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여행 간 거 찍어서 경험을 보여주고 있잖아. 여기 가서 먹었더니 이거 맛있네요. 이 가게 맛있네요. 이거 써보니까 좋네요. 맥북 중에 M3, M4 나왔는데 써보니까 좋네요. 이런 거 알려주고 있잖아. 뭐예요? 지식의 경험을 플러스 시켜야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찾아서 배우는 거예요.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맨날 수업만 받으면 지혜가 배워져요? 빨리 경험을 하셔야 돼. 경험을 하셔야 돼. 그래서 아까도 인사드렸지만 저는 이 세상 모든 청년이 잘 사는 그날까지 잘 사는 멘토스쿨의 이영건이라는 제 존재 가치, 아이덴티티를 만든 겁니다. 유엔이 정해놨어. 청년이 몇 살까지냐고. 청년이 유엔 보니까 65세까지래요.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거야. 근데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은 뭐냐면요, 이 격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비문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0살에 죽어서 60살에 묻혔다 라는 비문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유명한 작가님의 비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30이 안 됐는데 아까 평균 30살 정도에 취업을 한다 그랬죠. 취업하게 되면 뭘 잃어요? 자, 꿈을 잃어요. 내가 원래 뭐 하고 싶었던 사람인지를 까먹어 갑자기 취업하는 순간. 제가 화학공학을 전공해서 화학공학 회사를 들어간 그 순간 나의 꿈은 사라지고 나는 화학 공장의 하나의 직원이 돼서 22년을 일했어요. 내가 존재해요? 내 자아가 존재해요? 그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평균 연령이 60세였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분은 실제 피지컬적으로 죽어서 60세에 붙였다는 얘기예요. 즉 나의 꿈이 사라지고 내 자아가 없어지는 그 순간은 난 이미 죽은 몸이다. 아까 떠내려 내려간 물고기와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청춘의 의미는 뭘까요? 죄송해요. 이 노인이 사전적인 노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청춘의 반대말의 개념의 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는 이 머리가 하얗신 이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노인으로 보이세요? 청년으로 보이세요? 일반적으로 노인이죠.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으시니까. 근데 저는 이분이 청년으로 보여요. 왠지 아세요? 그 어두워지신 귀, 어두워지신 눈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써서라도 소통하려고 애를 쓰시고 뭔가를 바라보시고 지금 직시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청년 아닌가요? 그런데 젊은데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힘만 살아. 회사 가야 되니까 막 뛰어가. 일하니까 일만 해. 공부하니까 공부만 해. 내가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뭐를 하고 싶었던 사람도 모르면서 열심히 힘만 살아. 그게 청년 아닌 거 아닌가요? 그게 노인 아닐까요? 어쩌면 이분이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청기를 달고 써도 정말 열심히 뭔가를 듣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이분은 전 청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청년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예, 우리는 항상 푸르다가 청년의 의미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그 유발 하라리의 그 책에 402페이지 12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을 해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개인의 존재나 삶의 미래에 대한 통찰권을 갖고 싶다면 알고리즘보다 아마존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 어디로 달려요? 그들보다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핸드폰 딱 열면 뭐가 떠요? 어제 봤던 기사의 연장편 혹은 어제 쇼핑몰에서 봤던 카메라 광고 혹은 신발 광고 혹은 백 광고 이런 거 뜨지 않아요? 그게 알고리즘이잖아. 유튜브를 딱 띄우면 난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어제 봤던 거기 이어진 게 또 계속 나와. 그럼 나도 우리 그걸 계속 보게 돼. 바로 뭐예요? AI가 알고리즘이 나를 규정해버려. 너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너 이거 봐. 이거 봐.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AI가 정해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정 잘 살고 싶으시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위해 걔네보다 더 빨리 뛰어가야 된다고요. 그냥 언젠가 날 찾겠지 가만히 있으면 못 찾아요. 예, AI보다 더 빨리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살 더 어리실 때, 한 살 더 젊으실 때 내 자신이 어떤 원래 뭘 해 행복한 사람인지 그 자리를 찾아야 돼. 근데 그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학교에서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다 해봐야 돼요. 창업도요. 빨리 해보세요. 그리고 망해보세요. 그 망함 후에 실패 끝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실패를 안 하고는 성공이 없습니다. 예,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세대는요. 우리 GD 세대는 무조건 교과서대로 하면 성공한다고 배웠어요. 제가 바로 은퇴한 날 그날 저의 모습입니다. 제 책 표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인생 교과서를 배웠거든요. 나이 되면 결혼해라, 뭐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애 낳아야지, 집 사야지. 좀 딴 길로 가면 안 되나?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과서로 살았어요. 이건 정말로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2019년도 9년 만에 평균 연령이 3.3세가 올라갑니다. 앞으로 이 기울기대로 쭉 가면 100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나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120세가 돼 있어요. 안 믿어지세요? 더 과거로 가볼게요. 제가 아까 72년생이라고 했죠? 이때 평균 연령은 남자는 60세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60세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당시에 정년퇴임이 65세였어요. 그러니 그 말이 맞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만 들어가면 내 평균 수명보다 더 긴 시간이 정년퇴임 시간이야. 그 시절은 그랬다고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를 보고 나한테 그렇게 가르치신 거야. 영건아, 너 무조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져라 가르치신 거야. 아버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죠. 명확한 진실이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월이 지나 보니 지금 저한테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신 그 아버님, 65세까지 하다가 죽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공부해라 하신 그 아버님은 지금 90까지 살고 계셔요. 예, 이게 웬 거짓말이야 도대체. 그게 그렇게 안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몰랐죠. 인생의 수명이 늘어나는 세상이 올 줄은 몰랐죠. 그러니 우리는 60세 이후에 100세, 120대를 살 그 어떤 계획은
어느 교과서에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먼저 겪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겪어야 돼요. 저희는 아마 100세까지 겪고 여러분 120세까지 겪어야 돼. 아무도 겪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진국인 거 아세요 혹시? 선진국 우리는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후진국 패망해서 일본에 먹힌 적도 있었고 전쟁에서 아주 가난했던 나라서 외국 원조를 받고 살다가 처음으로 원조 받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발전한 놀라운 나라입니다. 전 세계 유일합니다. 서울 올림픽도 했고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선진국 중에 식민지를 거늘지 않고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예요. 지금 무슨 얘기야? 지금까지 선진국은 다 다른 나라 등쳐먹어서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도 식민지 통치를 안 하고 스스로 또 식민지였던 나라가 스스로 열심히 살아서 선진국이 된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걸 해낸 힘이 뭐예요? 아까 말한 그 인생 교과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효율 경제.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따라하면 되거든요. 선진국이 한 방식대로 따라하면 돼. 선진국이 가르쳐준 교과서대로 따라하면 돼. 근데 우리는 근면해. 밤 12시, 새벽 1시까지도 공부해. 그리고 일해.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빠른 시일에 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바로 추격경제라고 합니다. 따라간다. 추격경제. 그 시대가 살다가 이제 선진국이 돼버리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창조경제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뭘 따라할 데가 없어. 여러분 아까 엔터테인먼트 K-팝 얘기하잖아. K-팝이 이제 누굴 따라해야 돼요? 우리 때는 마이클 잭슨을 따라했어요. 지금 K-팝이 누굴 따라서 더 발전해야 돼요? 아니죠. 이제는 창조경제입니다. 우리 K-팝 용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끼를 발휘해서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노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예술 장르를 시행착오를 겪어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K-팝 문화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이걸 해내시는 창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세 글자 또라이. 정답입니다. 또라이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 때 이랬거든요. 도서관에 막 앉아서 교과서 다 외워가지고요. 이렇게 면접 보면은요, 다 자격증 따고 이러면 다 됐어요. 그게 추격 경제입니다. 바로 이 교과서죠. 틀린 거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길어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창조경제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이제서야 저의 과거를 밝힙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화학과학을 전공했고요. 서강대에서 석사를 했고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석사 논문을 썼고, 그 다음에 한국계 화학회사, 일본계 화학회사에서 일을 했으며,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일본 회사를 대표해서 상하이를 주재했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저 연구소는 미국의 벨 연구소를 본따서 만든 그 국립연구소고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마 영화나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배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때 바로 저기서 그 연구가 이루어졌었고, 그 덕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시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냥 연구만 하는 국립연구소인데 홍릉에 있습니다. 제가 저기서 석사 논문을 썼고요. 그런데 지금은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느끼세요, 여러분? 아까 비욘드라며요. 융합이라며요. 제가 지금 화학공학 얘기한 적 있어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데?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행복해요.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 제가 엔도핀이 돋아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행복한가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평생 할 수 있어요, 그 일은. 그 일은 그러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평생 할 수 있어야 경쟁력이 생겨요. 잠깐 몇 년 해갖고 이거 갖고 내가 한탕 치고 빠질게. 그러려면 창업하지 마세요. 그냥 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거죠. 추격경제에서 저는 창조경제로 오기 위해서 강사의 길을 들었은 겁니다. 22년간 일한 거, 그다음에 쎄 빠지게 공부해서 하기 딴 거 다 버리고. 하지만 그게 저한테 큰 자양분이 돼 있어요. 바로 이 짓을 한 겁니다. 저로서는. 저 또라이 맞죠? 제가 어떤 또라이 짓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라이가 뭔지를 제가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실행을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행을 한 사람. 자, 아까 책을 두어 썼다고 했지만 책을 못 읽는 사람입니다. 난독증 환자였어요. 저희 시대는 학력고사라 그랬거든요.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 시험 문제를 못 풀었어요, 저는. 왜? 활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난독증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을 뭐로 봤느냐? 수학, 과학, 그 다음에 문법 문제만 풀고 대학을 갔어요. 머리 되게 좋죠. IQ 높은가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회사를 은퇴하고 나서 그 전까지는 46세까지는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못 읽는 사람이었어요. 난독증이니까. 책을 바라보면 머리 안 들어와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루에 15분씩 독서를 매일같이 실행합니다. 하루에 15분만 읽자. 15분만. 졸리든 뭐가 안 들어오든 간에 무조건 15분은 매일 읽자. 그랬더니 2년 만에 1년에 100권의 책을 읽고 그 책을 블로그에 올리고 나중에 책을 쓰는 사람이 됐어요. 딱 2년 만에. 2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로 공대 졸업생이 인문학 강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2년 동안 15분 책 읽는 걸로 15분 웃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하루도 안 빼고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중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다가 너무 과다한 음주와 과다한 접대 뭐 이런 걸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뭔 짓을 하냐면요. 하루에 100번씩 푸시업을 합니다. 푸시업 100번 해보신 분? 어려워요 이거? 이거 되게 쉬워요. 잘 보세요. 무릎 꿇고 하고 있잖아. 네, 속지 마세요. 100이라는 숫자에 속지 마세요. 제가 말한 건 100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했다가 중요해요. 매일. 그래서 제가 팔힘이 생기면 이제 발을 피고요. 팔힘이 없으면 무릎을 꿇고 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못하면 나눠서 했고요. 10번씩 10번 혹은 아침에 50번, 밤에 50번 해서 하루에 매일같이 100번의 푸시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랬던 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랬더니 저기 실제로 제 유튜브에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제 고등학교 친구 녀석이 개인 PT를 하고 있더라고요. 퍼스널 트레이닝. 연락이 왔어요. 저 찾아서. 영건아, 야, 너 그 정도로 만들었으면 한 달만 나랑 하면은 바디 프로필 찍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이게 제가 50이 되기 전에 내 배에 왕자 한번 새겨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딱 49살에 한 행동입니다. 1년 동안. 네. 매일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매일 한다는 게. 또 하나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300만 원 사건. 아침 9시에 줌을 30만 원 주고 배워서 그날 밤 10시에 강의를 한 게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코로나에 대한 심리학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고요. 또 코로나 내용, 그 다음에 재테크 내용, 새해가 밝으니까 새해 재테크, 그다음에 제가 중국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중국의 IT,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국은 거지도 QR로 찍습니다. 중국엔 현금 안 써요. 더 큰 건 뭔지 아세요? 중국에서 신용카드 못 써요. 안 긁어줘요. 원래는 쓸 수 있는데 안 긁어줘요. 다 알리페이, QR로 다 결제가 끝납니다. 주문도요 가서 안 해요. 우리 좀 터치패드 안 눌러요. 핸드폰으로 앉아서 다 주문해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요? 이미 뒤집혔습니다. 꼭 한번 상하이 가보세요. 중국 가보세요.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상하이의 길거리엔 이미 80%가 전기차예요. 이 엔진 소리가 안 들려요. 엔진 소리가 안 들리는 시내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 못 해보셨을 겁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가서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바퀴가 긁히는 소리만 나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걸 중국은 해내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매일 바꿔가면서 건강 내용, 제 책 나오자마자 제 책에 대한 내용 나눠서 했고요. 건강 아까 몸짱 되는 법,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찾는 법, 그 다음에 건강 강의. 먹는 거 독서하는 방법. 이거 영어 수업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강법, 근데 역사 강의도 합니다. 제 지금 하고 있어요. 아침에 들으시면 역사 강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륙길이었던 걸 알게 돼요. 예, 이런 강의들을 쭉 한 주도 겹치지 않게 매주 아이템을 바꿔가면서 1년을 하고 나니 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국 국회 교육위원장이 표창장을 줍니다. 너무나 훌륭하다. 예,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이때 저는 제 스스로 인정합니다. 내가 드디어 이제 공돌이를 끝내고 인문학 강사로 인정을 받는구나. 바로 그 매주 끊임없이 해왔던 그 활동들 때문에 지금도 저는 어떤 강의를 시켜도 그 강의를 강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의 힘입니다. 하나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전문가가 없어진 세상이에요. AI가 존재하는데 전문가가 왜 필요합니까? 지식 많이 한다고 한 걸 깊이 판다고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이 또 바뀌는데 그 아이템은 필요 없는 게 돼버리는데 얼마 후에 차라리 얇게 넓게 하세요. 그리고 시대대로 체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네트워킹이 돼 있어야 돼요. 나한테 부족한 걸 누군가 연결시켜서 그 일을 해내고 또 문제가 발생돼서 그건 내가 못 해본 거지만 맞아 그때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혹은 그 사람 소개를 받아서 딴 사람을 구해와서 일을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내용이 돼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창업하신다고요? 나 혼자 똑똑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 만나세요. 창업의 또 두 번째 제가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창업하려면 또라이가 되라. 두 번째는 네트워킹을 해라. 지금부터라도 일주일에 3명 이상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기존에 몰랐던 사람 소개받으세요. 그런 자리를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그냥 무조건 부어라 마셔 술 먹지 마시고요. 의도적으로 새로운 사람들 만나시고 여러분같이 창업의 꿈이 있으시다면 이왕이면 저를 통해서 연락하신 데에서 젊으신 지금 이 옷도 제가 오늘 강의한다니까 협찬받은 거예요. 이게 벤처기업입니다. 어제 같이 술 먹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IT적으로 고객이 어떤 요구를 갖고 와도 다 IT적으로 풀어서 만들어주는 회사를 하고 있어요. 엄청 창조적이죠. 그 회사 가서 어제 술을 먹었는데 사무실이 이렇게 넓은데 아무도 출근을 안 해. 근데 너무나 멋있게 돼 있어요. 야, 이 돈 들여갖고 인테리어 놓고 왜 직원들이 없냐? 직원들은 집에서 재택근무로 자유롭게 일해. 그리고 회의하거나 회식할 때만 여기에 모여. 나머지는 출근하든 안 하든 다 있어요. 테이블이 있지만 하든 그건 자기 자유야. 나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회사지 억압하는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니야. 여러분 혹시나 관심 있으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입사하세요. 진짜 멋있더라고 이 회사. 예. 그런 회사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창업을 하시려면. 이제 제가 또라이 짓 한 거를 어떻게 비즈니스화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아침 독서 모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를 찾는 4주간의 책 쓰기.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1대1로 맞춤 트레이닝. 이런 5가지의 자유를 찾아드리는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고 아까 네트워킹 제가 어떤 공용 키친을 빌려서 요리를 합니다. 이거 지인한테 쫙 전단을 뿌려요. 와인 한 명만 갖고 오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럼 제가 요리해주고 그분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인사하면서 네트워킹을 해요. 그래서 저분 중에서 저랑 같이 마음에 드는 분들 괜찮은 분들이 협업을 해서 하루 1일 강의를 해서 또 이렇게 서로 이익을 창출을 시킵니다. 이분은 목소리를 튜터링 해주시는 분이세요. 목소리를 바꿔줘요. 목소리를 고쳐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멋있는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참고로 저도 지금 목소리가 튜닝이 되어 있는 목소리입니다. 저 이대로 5시간을 강의해도 목이 안 아파요. 예, 이거 다 튜닝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업하시게 되면 대표이사인데 불구하고 목소리가 안 좋잖아요. 이미지 안 좋아요. 목소리도 배우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협업을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플랫폼 사업이죠. 멘토링 플랫폼 사업. 이해되세요? 예,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잘 사는 멘토 대학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서로 멘토가 되고 학생도 되고 서로 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자존감을 찾는, 굳이 내가 어디 회사에 입사해서 그렇게 자존감을 우겨가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내가 도움이 되는 멘토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꿈이고요. 그래서 저희 제목 다양성의 힘, 지혜 창업 성공하기. 왜 지혜인지, 왜 창업인지 배우셨죠? 제일 처음에 왜 창업인지 배웠어요? 왜 지혜인지 배웠어요? 지식이 아니라 또라이와 자존감 꼭 외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왜 다양성이냐? 왜 다양성이냐? 바로 한눈을 보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강의 듣는데 딴 거 하고 계세요?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강의 들을 땐 당연히 선택에 집중하셔야죠. 강의에. 그런데 강의가 끝났어. 나가서 난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해. 그럼 아르바이트에 집중하셔야죠. 예, 돈도 중요하니까, 당장에 쓸 용돈 중요하니까 아르바이트 집중해. 그리고 나와서 난 저녁엔 책을 쓸래. 책 쓰는 게 집중해. 그리고 나는 시를 쓸래. 나 노래 활동도 해서 밴드 활동도 해야지. 하세요. 다 하세요. 이거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한눈을 파야 된다고. 내가 연기에 끼가 있고 뭐 노래에 끼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건 무조건 접어야 돼. 나 창업할 거니까. 절대 하루에 1시간도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난 요거만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하루를 쪼개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십시오. 이게 다양성의 힘입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겨요. 여러분이 공대이면서도 인문학 강의가 가능하고 인문학 감성이 돼야 그 제품이 소비자의 감성을 터치해서 그 물건이 팔려요. 내가 열심히 저 텀블러 정말 과학도 잘 만들어놨어. 하지만 저 디자인이나 저 색깔이나 저런 부분들이 내 손이 가게 감성적으로 만들어져야 저 텀블러가 팔리죠. 아무리 저 기능적으로 좋아 한들 저게 팔려요? 다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그거 할 때는 그것만 집중하고요. 동시에 하라는 게 아니라 멀티태스킹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씩 집중하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를 경험을 많이 하셔라. 그게 다양성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잘 산다는 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이에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되고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셔야 되고 시간적으로 건강하셔야 되고 관계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이 4가지를 챙기지 못하시면 사업 못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히 건강하셔야 되죠. 근데 내가 우울증 환자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안 돼요. 시간을 쪼개서 쓸 줄 아셔야 돼요. 시간도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리할 줄 아셔야 돼요.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 줄 아셔야 돼요. 남한테 쫓겨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계획 스케줄해서 쓰는 시간. 그리고 관계가 네트워킹이 돼야 돼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를 겹치면 나를 또 만나고 싶은 관계가 돼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나를 만나면 그다음부터 만나고 싶지가 않은 사람이 돼. 그러면 회사 망해요. 앞으로 대표 경영을 하실 거라면 나를 한 번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관계의 건강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재정적 기반이죠.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얼마면 돼. 예, 얼마면 돼.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산해보세요. 돈부터 벌어라. 그래서 제가 이 돈부터 버는 거에 솔루션을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경제인문학.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인문학은 뭐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 경제는 돈을 잘 불리는 거.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인문학은 학문이 실제로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이 책을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은 인문이고요. 소화기관은 경영이고 여러분의 2발로 뛰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경제입니다. 예, 우리 몸이 이게 각자 역할이 있듯이 휴머노믹스를 꼭 아셔야 되고요. 1인기식 기업가의 우리나라 효시가 바로 구보영 선생님이십니다. 낯선 곳에서의 아침, 나 자신을 경영하라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의 제자님이 쓰신 책이에요. 진짜 공부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3가지를 나와요. 돈이 되든 안 되든 내가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천직님. 이거 아시는 분.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은 있으면 좋아. 근데 평생 이걸 할 수 있을까는 해봐야지 알지. 해봐야 알지. 여러분은 지금 많은 일을 해보셔야 될 때예요. 많은 일을. 그 다음에 그 일이 밥도 돼. 그럼 좋죠.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돈이 안 돼도 좋아요. 특히 예체능, 가수들은 보통 그게 돈이 안 되죠. 보통 돈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뭘 하면 되냐면 요걸 하면 돼요. 주력일. 아르바이트 하면 된다고요, 아르바이트. 그래서 저는 천직일인 강사를 하고 싶어서,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라는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보통 삼성전자의 이영건님이라고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삼성전자가 그냥 내 생활비를 벌기 위한 8시간짜리 아르바이트일 뿐입니다. 이영건이라는 주식회사 이영건이라는 인생에 8시간짜리 일 갖고 왜 나를 규정해요? 아니죠. 맞죠?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일은 두세 가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제 주머니에 명함이 10장이 있어요. 예, 원하시면 제가 2장은 드릴게요, 오늘. 예, 제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지금 주력하고 있는 2개 있기 때문에 2개는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평생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당장에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생활을 버는 일은 최소한 2가지 정도는 공유하셔야 된다. 그래서 창업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꼭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우물을 파면 망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워리 BAP.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돈을 걱정하라고요. 돈을 걱정하라고요. 얼마 필요하다고요? 20억, 30억. 이거 걱정하셔야 된다고. 평생 그 돈 못 벌 거면 내 인생이 막판에 폐지 줍는 사람이 된다고요, 진짜. 지금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우리나라에 폐지 줍는 사람이 강화도 인구보다 많은 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교육을 안 받아서요. 그래서 그 폐지 줍는 분들이 옛날에 저거 하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대표이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오히려 그걸 해보신 분들이 더 많이 망쳐요, 마지막을. 왜? 금융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예, 65세 죽을 줄 알고 그랬는데 안 죽으니까. 근데 돈을 다 썼으니까. 꼭 계산하세요. 돈 월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 뒤에 숨어있는 자존감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서 금융인문학자라는 저의 호칭을 만들고 앞으로 저 금융인문학이라는 학문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나라에 살아요? 금융자본주의에 살죠. 금융자본주의가 무슨 회사인지 꼭 아셔야 돼요. 금융자본주의는요, 은행이 산업을 통할하고요, 산업자본과 긴밀한 인물을 다 은행자본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세상이 우리 세상입니다. 왜 갑자기 경제학 강의를 하냐? 창업을 하는데 경제 감각이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돈이 늘어요? 돈 지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예, 그게 왜 아닌지를 설명하는 말이 바로 금융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사는 이상 우리가 쓰는 돈은 은행에 의해서 계속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통화량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통화량이 늘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요. 왜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아하세요? 저희 GD 세대는요, 꼰대 세대는요, 이거 하나 하면 세상을 다 가졌어요. 진짜로. 제가 전교육 1등 하니까 어머니가 이거 사주셨어요. 그 당시에 자장면 가격이 500원이었어요. 지금 자장면 얼마예요? 8,000원, 10,000원 이러죠. 예. 몇 배 올랐어요? 20배 올랐잖아요. 여러분, 짜장면에 투자하세요. 이게 경제예요. 그럼 그 당시 때 내가 500원 먹었던 짜장면의 가치가 지금 10,000원짜리 짜장면의 가치가 달라졌나요? 근데 가격은 왜 이렇게 틀려요? 돈의 가치가 변한 거예요. 그럼 옛날에 500원을 은행에 넣어놨어요. 그게 지금 10,000원이 돼 있을까요? 아니죠. 그게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 나 때는 말이야, 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막 이렇게 쫙 되는데 60년 대에는 짜장면이 15원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더 올라갔죠, 지금. 더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변해 있어요. 매년 9% 복리로 오르고 있습니다, 짜장면. 복리가 되게 빨리 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머지않아 10만 원짜리 짜장면을 먹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3.1%. 올 3월이 3.1%네요. 15년 동안 평균이 3.5%입니다. 물가는 항상 3.5%씩 복리로 올라요. 즉 20년마다 반감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경제를 아신다라면 금융을 아셔야 되고요. 창업을 하신다라면 돈의 가치를 아셔야 되는데, 돈이 회사를 운영할 때 내가 투자한 돈이 1년에 몇 프로 이상이 올라가야지 회사가 유지가 되느냐? 바로 이 수치입니다. 왜? 물가 상승률이 3.5%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의 수익을 계속 내시고 수익을 내주셔야 여러분의 회사는 존재,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벌었어.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 30억, 20억을 만드실 거냐고요. 그 솔루션을 제가 마지막에 드린다 그랬죠? 이거 잘 봐놓으십시오. 여러분, 자산이라는 단어 아세요? 자산.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돈이 되는 게 자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되는 게 자산이에요. 그런데 자산의 형태가 이렇게 금고의 형태로 모여져 있느냐, 이게 돈나무의 형태로 모여져 있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20억을 갖고 있어도 이렇게 잠겨져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은 어떻게 돼요? 20억짜리가 20년 지나면 10억 가치밖에 안 되고요. 짜장면이 10만 원이 돼버리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아무 열매도 주질 않아요. 조그만 풀이죠.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나면 이게 건강한 나무가 되고요. 거기에 열매가 떨어져요. 열매를 따먹어도 내가 다 쓰고도 또 열매가 또 열려. 그럼 나머지는 팔아. 그래서 이윤을 창출해.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나무는 자식한테 물려줘. 이런 형태의 자산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업을 왜 하냐고요? 창업해서 이거 만드셔야 돼요. 창업해서 이거 만드시면 안 돼요. 이게 가야 된다고요. 매년 6% 10%가 성장하는 회사 만드셔야 된다고. 부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부자도 금융자산에 투자하고요. 투자자산에 투자하고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고요. 달러에 투자를 해요. 부자들도. 우리랑 똑같죠. 여러분들 부모랑 똑같죠. 예. 여러분 부모님도 부동산 있고,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거둬서 현금 창출을 따집니다. 한 달에 얼마 돈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20억짜리 아파트 사신 분 계시죠? 부모님이 좋은 데 사셔서 그 20억짜리 아파트에서 돈 찍히는 거 보셨어요? 월세를 줬으면 받겠죠. 근데 여러분이 들어가 살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돈이 찍혀? 돈이 나가잖아. 관리비, 예, 세금. 그거는 자산이 아니에요. 예, 부자들은 세를 주고 세를 받습니다. 투자 자산이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죠? 하세요. 좀 해보셔. 한 10만 원씩 날려도 보시고 100만 원씩 날려도 보세요. 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자, 투자 자산이요. 실은 투자는 집어넣고 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배당 소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몰랐죠? 주식의 정의를 몰랐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은 그 회사에 내 돈을 투자하고요. 그 회사가 이윤이 나면 그 이윤을 분기마다 배당금을 돌려주는 게 주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주식은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 또한도 정기적으로 통장에 돈이 찍히냐 안 찍히냐를 보고 배당주에 투자를 합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왔어요. 미국에 가시면 50년 이상 배당을 주는 기업, 25년 동안 배당을 주는 기업, 10년마다 배당을 주는 기업, 5년마다 배당을 주는 기업을 다 이렇게 블루라벨 무슨 라벨 만들어가지고 매년 공지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코카콜라, 얘네는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게 배당을 매번 줬어요. 매번 이익이라는 거죠. 맥도날드, 그래요. 다른 기업들은 줬다가 안 줬다, 흑자났다 적자났다 이런다는 얘기죠. 그런 회사는 투자를 안 해요. 왜? 내 통장에 현금이 안 찍히니까. 이게 부자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배당 안 준 주식 중에 언제 한번 뻥 튈 것 같은 거기에 배팅을 걸잖아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투기를 투자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큰 문제입니다. 근데 미국은 다 이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신문에 우리 기업이 요거 발표되는 거 보셨어요? 이거 발표도 아무도 안 봐. 왜냐면 배당 보려고 투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뻥튀기 하려고만 따뜻하게 기다리고 계시잖아. 그 마음 갖고 사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회사가 여기에 들어갈 회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회사 코카콜라처럼 P&G처럼 매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게 배당 줄 수 있는 회사. 매년 6% 10% 계속 상승해서 성장해서 그런 회사를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들의 포트폴리오 마지막 금융자산입니다. 통장에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자들은요. 연금 소득을 원해요.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나한테 그 돈이 돈을 주는, 돈을 벌어서 나한테 돈을 주는 그런 자산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현금 자산이에요. 자, 이건 모르셨을 거예요. 부자들은 달러 자산에 투자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돈이 아닌, 미국 달러가 아닌 원화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원화는요, 항상 환율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작년에 원화가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올해 원화 환율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창업을 하실 거면 반드시 환율에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 내가 수출하면은 환율 때문에 다 말아먹어. 내가 수입해도 마찬가지고요. 환율을 매일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달러에 투자를 할까요?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이 코스피 지수, 파란색이 원달러 환율 표예요. 여러분이 경험 못 해보셨지만 1998년에 되게 심각한 IMF 우리나라에 타격이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이게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 2배로 뛰어오른 게 있어요. 이게 원달러 환율이었어요. 이 당시 달러가 1달러에 8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IMF가 딱 떨어지자마자 달러가 2,000원으로 뛰었습니다. 2배 이상을 뛰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 만약에 달러 자산을 갖고 있었으면 달러가 2배가 된 거야. 주식 투자를 달러로 샀어봐요. 주식이 떨어졌어. 그러면 뭐가 올라가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거 팔아도 원화로 들어오면 다시 똔똔이야.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위험 지키기, 리스크 해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러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연금 소득, 배당 소득, 임대 소득과 같이 매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는 돈, 그걸 뭐라 그래? 현금 창출, 영어로 캐시플로우. 여러분이 창업을 하시고 회사를 경영하실 때 캐시플로우를 꼭 보셔야 됩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 나오고 있는지. 제 아무리 100억짜리 수주가 들어와도요. 현금이 들어오지 않고 갑자기 100억 들어오면 부도나요. 실제로 그걸 흑자부도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100억짜리 발주가 들어오면 원료로 사야 되잖아. 50억 원료 사야 되는데 50억 원료 살 돈이 어딨어. 융자에서 사. 근데 이 돈은 3개월 후에 와. 그럼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해요.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들일수록 통장에 정기적으로 꽂히는 돈을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고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고요. 토니 로빈슨이라고 혹시 이 책 아시나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못 들어보셨어요? 이게 베스트셀러 책인데 이분이 전 세계 부거장들을 50명을 인터뷰하고 쓴 이따만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일거리를 전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통장 잔고가 떨어질 상태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자신할 확실한 소득 창출 방법이 있다.
그 50명의 거부들은 다 이거를 챙겨놓고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누가 가르쳐주는 수업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뭐였느냐? 이게 바로 세이프 머니입니다. 세이프 머니. 자, 정답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세이프 머니의 가장 큰 포인트는 시간이 내 편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나 투자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놔둬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노하우는 바로 복리에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저금을 한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하실 수 있어요? 혹시 하고 계세요, 저금? 극히 평범하십니다. 예. 없어요. 성인들도 요즘은 저축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하면, 지금은 직장이 없으니까 이제 어렵겠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아껴 쓰고 한 달에 100만 원씩만 하면 저금을 해봐야지. 적금을 들어봐야지. 그리고 네이버에다가 이자 계산표라고 있어요. 치시면 여기 넣는 게 나와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간 120개월 동안 지금의 은행 적금 이자가 3%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1억 3,500만 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돈 한 푼도 없지만 만약에 100만 원을 10년간만 모으신다 그러면 직장생활 시작한 다음에 10년이 지난 후에 1억 3,500만 원 여러분의 시드머니가 만들어져요. 종잣돈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사업하실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그 복리 상품이나 복리 어떤 시스템에 이 돈을 갖다 놓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10년 동안 뭐 원금은 1억 2천이에요. 근데 아까 이자가 붙어서 만약에 30세에 직장에 들어가셨다면 40세가 되면 여러분한테는 종잣돈 1억 3,500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100만 원 이제 저금 안 해도 돼. 왜? 아마 이제쯤 되면 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결혼을 하셨다면. 교육비를 써야 되니까 그냥 있는 돈 그대로 하는데 단 복리에다가 여러분이 돈을 갖다 놓는다. 복리를 아시려면 7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72법칙은 자금이 내 투자 비용, 아까 1억 2천이 2배가 되는 기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6에서 7%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7%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72를 7로 나누면 숫자가 뭐가 나와요? 대략 10이 나옵니다. 그럼 10년마다 이 원금이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리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아까 1억 2천을 가지고 10년 동안 모은 그 돈을 복리에 태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40세에 나는 종잣돈 1억 3,500을 만들었어. 더 이상 저금은 안 해. 그냥 복리에 태워놓을 거야. 태워놨더니 72법칙에서 10년, 여러분이 50세가 됐을 때 이 1억 3,500만 원 얼마가 되느냐? 2억 7천만 원이 돼요. 2배 뜬다 그랬잖아요. 짜장면이 올랐듯이 얘도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세가 됐어요. 또 10년이 지났죠. 몇 배가 될까요? 이 돈의 3배가 될까요? 아니죠. 복리잖아요. 5억 4천이 돼요. 자, 여러분 원금 1억 2천을 가지고 지금 종잣돈 1억 3,500을 가지고 60세가 됐을 때, 은퇴할 때가 됐을 때 5억 4천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돈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돈나무에서 이제 과일이 열려. 이제부터는 원금을 올리기보다는 이제 난 그냥 요거를 연금으로 받을게. 부자들이 하는 식으로. 난 연금으로 받을게. 그냥 7% 나한테 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5,400만 원에 7%면 얼마예요? 3,780만 원. 아까 대졸 연봉이 3천 얼마라고 그러셨죠? 거의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내가 30도 40도 10년 동안 100만 원씩 번 그 돈 가지고 내가 60세부터는 평생 매년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나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 지났어요. 그럼 얼마 받았어요? 3억 7천만 원 받겠죠. 그 다음에 8억 받겠죠. 그 다음에 12억 받겠죠. 그 다음에 한 100세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40년 동안 받은 돈은 15억 천이에요. 그리고 이 원금은 5억 4천은 없어질까요? 그대로 있잖아요. 나무가 죽지 않잖아. 나무는 그대로 있어. 5억 4천.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아까 말씀드린 20억이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사는데 얼마 필요하다고 아까 배웠어요? 20억이나 30억 정도 필요할 거라고. 그 돈이 이렇게 되면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젊으실 때 시간이 내 편이 되게 만들어라.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열심히 아껴서 저축을 하신다 그러면 평생 먹고 살 돈 20억이 그대로 이렇게 돈나무로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복리의 원리예요. 근데 이 복리의 원리를 가르쳐주질 않아. 근데 유대인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 때, 유대인의 성인식이 몇 살에 하는지 아시는 분? 우리나라처럼 18살? 20살에 할까요? 유대인의 성인식은 중학교 2학년은 13살에 합니다.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이 되면 그 친척이나 부모들이 그 친구한테 약 1억 원 상당의 목돈을 줘요. 시드머니. 중학생이 그 친구한테 이제 성인이 됐으니 너는 1억 원을 가지고 복리로 굴려. 그럼 넌 평생 살 수 있어. 바로 그게 아까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런 바로 유대인들의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시드머니를 먼저 쥐어주질 않아. 그리고 무조건 아껴 쓰래. 이 금융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솔루션 꼭 머리에 그려 놓으시고 이게 돈나무로 만드는 방법이고 평생 본 돈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100세에 죽어도 저 5억 4천은 내 후손한테 물려주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나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요. 이걸 뭐라고 한다? 세이프 머니라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양성의 힘, 지혜, 창업, 성공하기라고 강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방법은
1인 멘토 크리에이팅으로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남한테 도움이 돼서 내 자존감을 챙기고, 그러기 위해서 난 또라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창업 마인드를 가지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자산을 제대로 굴릴 줄 아는 금융 지식도 아시고 계셔야 된다. 그 금융 지식은 뭐다? 세이프 머니. 쓰고 또 써도 마르지 않는 잔고를 갖고 있는 그 세이프 머니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거는 어떤 모양이다? 바로 이 돈나무 모양이다. 금고에 쌓아놓는 돈이 아닌 돈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이 트리, 이 튼튼한 나무를 만드는 형태로 창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 거기에 기본적인 퍼센테이지는 6에서 7% 매년 성장하는 그런 기업을 창출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인생 선언문입니다. 제가 회사를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강사 일을 겪게 됐을 때 제가 제 노트에 적어놓은 저의 인생 선언문이에요. 나 이영권은 나 자신을 찾고 나의 해냄을 바탕으로 해냄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고픈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저의 아이덴티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강의를 했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또라이 세 글자 하나 머리에 새길 수 있었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할 거냐면요, 이 세상 모든 청년들이 잘 사는 그날까지 열심히 이렇게 강의를 할 거고요.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